예, 저는 대신경제연구소 조윤남입니다. 그 ESG 전문가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고요. 저희 동료들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ESG 평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ESG 중에서 E가 기업체들한테 실제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SG 중에서 이게 형상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구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E가 가장 명확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E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냐에 대한 아직도 약간 일각의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기후 변화에 전 인류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이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AON이라는 어떤 재보험사에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경제적 손실은 3,430억 달러가 나고,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한 1,300억 정도 이제 손실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기관에 또 어떤 시점에 어떤 변수로 추정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어떤 그 자연재해로 인한, 그것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경제적 손실은 상당하다, 그렇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넷제로 이야기인데요. 아까 IPCC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2050까지 그 일단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것이 이제 기관에 따라서 혹은 각 정부에 따라서 2030년이다, 40년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이제 목표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2035년까지 연간 그 2.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 기관 혹은 추정 기관에 따라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패스들은, 이 그림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경로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만큼 공격적인 경로를 잡냐보다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굉장히 도전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제가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일단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A 안으로 갈지 B 안으로 갈지는 아직도 이제 그 논란의 여진, 그다음에 의견의 어떤 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냐, 발전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제 도전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금융권이 혹은 기타 이제 관련된 그런 어떤 개체들이 혹은 그 관련된 기관들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물리적 리스크, 실제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을 감당하게 될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생산성의 이제 하락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신용 위험과 그 다음에 보험, 어떤 그 대상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을 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 위험이 증대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전환 금융 혹은 전환 리스크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저탄소 사회로 뭔가 예를 들면 생산 설비라든지 생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들어가는 혹은 이제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뭘 거냐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뭐 글로벌 규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 보시면 이제 저탄소 기술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저희도 그 ESG 평가사이기 때문에 다른 ESG 평가사의 방법론들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벤치마킹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 장표에는 없지만 그 MSCI에서 이제 ESG 평가 방법론 중에 하나인 오퍼튜니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어떤 관리라든지 대응의 수준이 5점 이상, 그러니까 고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100% 혹은 아주 대부분은 이제 리스크 혹은 비용의 요인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관리나 대응의 정도가 중간 수준 이상인 혹은 고도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라면 이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당히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개념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그 기후 위기에 어떤 대응하는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의 어떤 그 대응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TCFD 아까 이제 언급을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에서 이 세 나라에서는 이제 TCFD 공시를 이제 국가적으로 의무화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이제 그 거래소에서 시장을 이렇게 뭐 일부, 2부 이렇게 나눴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장을 재편하면서 이제 그 우량 기업들을 조금 더 엄선해서 잘 그 투자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우량 기업들을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거래소의 그 규정들이 이제 시장 재편의 것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래서 초우량 기업들은 어떤 TCFD의 그 공고안에 맞춰서 그렇게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TCFD는 이제 11개 항목들 공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제 지배구조에는 2개의 항목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사회나 뭐 경영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략 3개, 리스크 관리 3개, 그 다음에 측정, 감축 관련된 지표나 목표에 대해서 이제 3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엔티티가 은행, 보험, 그다음 자산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에셋 오너,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다, 공제회다, 뭐 이렇게 연기금과 공제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는 무슨 예를 들면 뭐 자산운용이다, 뭐 미래다, 삼성이다, 한투다 그런 데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이 4가지 은행이다, 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공제회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다, 이제 조금씩 금융시장을 접근하는 투자라든지 혹은 뭐 대출도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은 뭐 그런 형태의 접근들이 다르지만 이 4가지의 그 어떤 그 금융기관들이 공시를 해야 되는 이 항목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있냐, 그런 부분들은 이 4개 기관 모두 다 공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및 감축 목표, 이 부분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지표는 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4개 기관들은 전부 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예전 TCFD랑 달리 작년 개정안에 보면은 금융산업 보충 지침이라고 나와서 은행이나 보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어떤 금융기관은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낮지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금융기관인데, 그런 기관도 스코어 1, 2, 3 배출량하고 관련 리스크 공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감시라든지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점점 이렇게 좀 빡빡한 형태로, 강화된 형태로 이제 공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이 자산 소유자 혹은 자산 운용사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대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이제 그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한다. 만약에 이제
뭐 포스코에 투자한다, 뭐 LG 화학에 투자한다, 뭐 어디 투자한다,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하면은 이 피투자 기업이 실제로 이 기후 관련된 그런 정보 공시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실제로 기업 활동들 그것들을 리스크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또 때때로는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잘 이렇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냐에 대한 어떤 그 감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주주 관여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주 관여 활동은 내가 주주로서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래도 조금 약간 기업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예를 들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뭐 결정이 안 됐다는 뉴스를 제가 이제 뭐 어제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요. 그 국민연금이 실제로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유보가 많은데 배당을 이제 계속 안 줘요. 안 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배당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배당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철학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하고 자꾸 이제 뭔가 뭐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주주 관여 활동 혹은 간섭 활동, 개입 활동들을 하고 뭐 그것들이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금은 이제 실력 행사를 뭐 수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을 어떤 거버넌스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환경하고 사회란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중점 관리 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경 쪽에서는 기후 변화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문제 아니냐 인류한테도 기업한테도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 관리 사항으로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사회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산업 안전이란 부분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 언론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때때로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처럼 어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뭐 그러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국민연금이 조금은 앞서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점관리사항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 확정이 안 됐다는 그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결국은 그 어떤 보다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락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 점점 그 인게이지먼트 주주 관여 활동의 이 이해 항목들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항목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편지를 보내건 아니면 뭘 하건 실력 행사를 하건 이제 현재까지는 그 조금 더 구체화된 실력 행사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이 사회가 혹은 기업의 경영진이 뭔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뭔가 계속 권고를 하고 뭐 그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시라든지 뭐 방법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잘 움직이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예를 들면 잘 움직이지 않았던 그 이사회 멤버가 혹은 재선이 많이 올라왔을 때 주총에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E나 환경이라든지 S를 좀 관여하려는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관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및 감축 목표에서는 여기 이제 WACI 그 다음에 이제 PCAF 방법론에 맞춰서 실제로 그 탄소 집약도에 대해서 좀 공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후 리스크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이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조금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그 빨간색 박스는 조금 명확하죠. 그래서 뭐 배출량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코프 1, 2, 3는 약간은 뭐 모호하거나 뭐 그런 부분 이제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 지속 가능성 보고서 혹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웬만한 대기업들이 뭐 웬만한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글로벌 회사들 혹은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다 이 스콥 3 배출량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예를 들면 그 출퇴근할 때 실제로 그 간접적인 이제 탄소 배출, 문제 교통수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얼마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숫자로 이렇게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이 공시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기업 전체로 보면은 임직원들의 출퇴근이 뭐 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숫자로 만들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좀 새롭다.
뭐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콥 3는 아직 정말 이 숫자가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제3의 인증기관한테 아직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떤 뭔가 그 이해관계자들 혹은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를 얼마 쓰냐, 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원단이다 혹은 유닛 코스트의 개념이 어떠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뭐 사용 비율은 얼마냐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이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명확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박스 아래 박스는 이사회 혹은 경영진이 과연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관리 감독 그다음에 체계들은 뭐 어떨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량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WACI 가중평균 탄소 집약도의 산정 방법과 그 다음에 PCAF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기업들이 정해서 그렇게 공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레베뉴라고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배출량의 합계를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쪽에 보신 것처럼 어떤 그 총 자산 가치로 볼 거냐의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떠한 금융기관이든 뭐 자산운용사다 보면은 뭐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가 요새는 뭐 대출 관련된 펀드들도 많죠. 부동산 펀드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출 펀드들 많고 그 다음에 PF도 하고 뭐 관련된 부동산도 하고 그다음에 모기지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도 하고 뭐 다른 금융기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 군별로 에셋 클래스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그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올해 그 PCAF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KB금융은 그 이제 작년 말에 그 TCFD라는 그 별도의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KB금융이 PCAF 방법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래서 기업금융 대출에는 뭐 17010.384라는 어떤 이 그 것들에 대한 이제 수치를 다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PCAF는 자산 군별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특성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주식이냐 채권이냐 PF냐 부동산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과연 이 감축의 이행 정도의 이 패스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 방법은 이제 SBTI의 방법론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를 해놨더라고요. 자, 금융권이 목표 달성을 넷제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거죠. 현재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단 그 어떤 ESG 관점이라든지 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금융인이라는 건 사실은 선량한 관리자 이제 피듀시어리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예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적당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겠는데 뭐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을 그냥 땅 속에 묻어버리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가장 소극적인 그 방법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 네거티브 스크리닝인 거죠. 뭐 어디가 석탄 발전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거기 회사채에 투자해서도 안 되고 주식에 투자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쉬운 방법론보다는 뭔가 약간 금융권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과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 시나리오에 대한 상상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뭐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거, 그 브로드한 거 말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주 많은 그 상상력과 이제 고민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일단 이 물리적 기후 시나리오, 그래서 과연 온도가 언제 얼마큼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과연 온도가 뭐 빨리 올라가가지고 지구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많아서 지구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많이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미치는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 혹은 재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국제 기구들이 많은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시나리오 분석의 이제 근거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사의 이제 알리안츠 그룹의 이제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 알리안츠 그룹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입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알리안츠 그룹에서 작년 한 4월에 그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구 온난화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그때 그 알리안츠 그룹이 가장 많이 손실을 입게 될 그 보유 자산 중에서 그 가장 이제 감액이 많이 될 게 뭐냐? 그 주식이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들고 있는 그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이 기업들이 그 기후 변화의 리스크에 가장 노출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9천억 달러, 뭐 항공미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33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권들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운용사들, 그 다음에 에셋 오너들, 뭐 연기금들, 뭐 이런 데들 이제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뭐 맞든 틀리든 어떠한 가정이 있든 간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떠한 예를 들면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어떠한 가정하에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바젤 1, 2, 3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이제 작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에너지다, 뭐 그다음에 머티리얼이다. 머티리얼이라는 건 이제 철강 화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다. 그러니까 이 산업재라는 것은 항공이라든지 뭐 해운이라든지 이런 이제 운송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리션이라는 자동차 산업이다. 유틸리티라는 것은 뭐 이제 뭐 한전이다, 아니면 가스공사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클라이밋 액션 이제 그 100 플러스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이런 전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넷제로 에셋 오너 얼라이언스는 아직도 이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국내 가입 기관이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 그 100 플러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안다 자산운용이 이제 가입을 작년 이제 2월 기준으로 그 작년 2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그 리포트에 의하면 안다 자산운용만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167개의 포커스 그룹을 운용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그 APG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포커스 그룹 중에서 한국에 이제 10개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주주 관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 SK, 뭐 현대, 그다음에 케미칼 회사들, 통신 회사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당신들은 왜 예를 들면 거의 비슷한 사업 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 왜 3배가 탄소 매출량이 매출액 단위당 높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기업들의 어떤 금융권의 대응이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대응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총에서 뭔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제 K 텍소노미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뭔가 그 친환경적이고 이것은 이제 ESG에 관여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고민은 과연 누가 돈을 댈 거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을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관이라든지 뭐 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유관 부처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가급적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어떤 전환금융, 사실은 그 일본에서도 이런 전환금융,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하던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사업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 개발하고 설비 투자하고 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규제라든지 강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그런 재원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아까 뭐 2.4조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이상의 돈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전환금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금융기관의 역할, 그다음에 뭐 관련되는 어떤 뭐 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의 역할은 무엇일 거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